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안개가 자욱한 가을 아침이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대한고등학교는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였다. 해가 뜨기도 전에 학교에 도착한 김영애 교장은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62세의 그녀는 15년 동안 이 학교의 교장으로 일해왔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엄격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김영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곧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뒤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만 그녀는 자신의 피로와 외로움을 드러낼 수 있었다. 김영애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성공적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교사가 된 후 승진을 거듭해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결혼과 가정은 그녀의 선택지에 없었고 오직 일과 경력만이 그녀의 삶을 채웠다. 이제 62세가 된 그녀는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텅 빈 집을 나서고 늦은 밤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교장 선생님, 아침부터 벌써 출근하셨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김영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운동복 차림이었다. 아,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시죠? 김영애는 평소에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이조한,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였다. 35세의 그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가 이번에 대한고등학교에 비정규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네, 이조한이라고 합니다. 어제 부임했습니다. 일찍 와서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조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어두웠던 사무실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김영애는 새 교사를 자세히 살폈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체격, 그리고 얼굴에 항상 머물러 있는 듯한 웃음이 인상적이었다. 열정이 대단하군요. 일찍 오셔서 준비하다니. 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학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조한의 대답에 김영애는 잠시 멈추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요즘 젊은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조한은 달랐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학교에서도 그런 열정을 잘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조한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갔다. 김영애는 그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신선한 에너지였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일과가 시작되고 김영애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냈다. 회의, 서류 작업, 학부모와의 상담 등 끝없는 업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고 그곳에서 이조한이 학생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와 학생들의 즐거운 비명이 사무실까지 들려왔다. 김영애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한때는 저렇게 열정적이었다. 교사로서의 첫 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열정은 사라지고 오직 의무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김영애는 교무실을 둘러보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체육관에서 나오는 이조한과 마주쳤다. 그는 땀에 젖은 채로 물병을 들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첫날은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활기차고 열정적이에요.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이조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다.
김영애는 그의 열정이 부럽게 느껴졌다. 우리 학교가 체육 분야에서는 좀 약한 편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있을 지역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특별 훈련을 계획하고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계획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두 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김영애가 엄한 표정으로 그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이조한이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어? 이조한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다. 학생들은 잠시 당황하다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조한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조용히 조언을 해주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곧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다. 김영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그녀라면 아마 학생들을 꾸짖고 벌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조한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대단하네요. 이 선생님. 학생들을 다루는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아닙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저 학생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할 뿐이죠. 이조한의 겸손한 태도에 김영애는 더욱 호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조한의 능력과 인성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일 방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체육대회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요. 김영애의 제안에 이조한은 기꺼이 수락했다. 그들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김영애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김영애는 평소처럼 조용한 아파트를 마주했다.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혼자 살아왔다. 자녀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문득 이조한을 떠올렸다. 그의 밝은 웃음과 열정적인 태도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래, 내일은 어떤 계획을 들고 올까? 김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다. 다음 날, 김영애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평소에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생기가 돌아 보였다. 학교에 도착한 김영애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이조한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이조한은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왔다. 방과 후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김영애는 사무실에서 이조한을 기다렸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조한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제가 준비한 계획서입니다. 이조한은 환한 미소와 함께 서류를 건넸다. 김영애는 서류를 받아들며 그를 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애는 직접 차를 준비했다. 평소에는 비서에게 맡기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자신이 직접 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조한에게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계획서를 살펴볼게요. 김영애는 이조한이 준비한 계획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체육대회 계획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 팀워크 강화, 그리고 학교 전체의 단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김영애는 감탄하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하셨다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계획은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이에요. 학생들이 단순히 운동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진정한 팀워크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조안의 열정적인 설명에 김영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느꼈다. 그들은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다. 이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김영애의 질문에 이조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학창시절에 좋은 체육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삶의 가치와 목표를 찾도록 도와주셨죠. 저도 그분처럼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조안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영애는 감동을 받았다. 그녀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잊혀진 것 같네요. 김영애의 솔직한 고백에 이조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엄격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도 처음엔 그런 열정이 있으셨군요. 물론이죠. 모든 교사는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조안은 김영애의 말에 공감했다. 그도 비정규직 교사로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 낮은 급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는 가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도 했다. 저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계약이 만료될 때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해집니다. 이조안의 솔직한 고백에 김영애는 공감했다. 그녀는 그의 어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육자였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면 그런 고민들이 잠시 잊혀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웃음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오래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은 교육에 대한 생각, 인생의 고민,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김영애는 시계를 보며 놀랐다. 그들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조안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애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한 시간이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이 선생님의 계획은 승인했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조안은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김영애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운 채로 잠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이조안의 체육대회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 다가왔다. 학교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김영애는 평소보다 더 자주 교정을 돌아다니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조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체육대회 전날, 김영애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모든 교직원들이 귀가한 후 그녀는 체육관에서 혼자 준비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고 이조안이 들어왔다. 교장 선생님, 아직 계셨군요. 혼자 정리하고 계시네요. 아, 이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에요. 이조안은 망설임 없이 김영애 옆으로 와서 함께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체육대회에 필요한 상품과 메달을 분류했다.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김영애가 말했다. 이조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기예보는 맑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좋은 날씨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다. 가끔 손이 스치기도 하고 시선이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영애는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붉어 보이는데요. 이조안의 물음에 김영애는 당황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건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끝났네요. 내일이 기대돼요. 이조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영애도 미소를 지었다. 네, 이 선생님 덕분에 좋은 체육대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게 교장 선생님의 지원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교장 선생님, 집이 어느 쪽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제 차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이조아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김영애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다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조안과 함께한 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꼈다. 체육대회 당일, 학교는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조아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점검했다. 김영애도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나와 그를 도왔다.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김영애는 이조안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그는 감사하게 커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이조안의 계획대로 모든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영애는 주빈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조안을 따라갔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경기를 이끌고 응원하고 웃고 있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전해주는 듯했다. 점심시간, 김영애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려고 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조안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교장 선생님, 혼자 드시나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김영애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함께 먹어요. 그들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이조아는 체육대회의 진행 상황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영애는 관심 있게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조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경기장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후 프로그램이 곧 시작되거든요. 네, 이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조안이 나간 후 김영애는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돌아갔다. 이조아는 운동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영애는 그에게 다가갔다. 정말 훌륭한 체육대회였어요. 이 선생님 덕분에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이건 모두 함께 한 결과예요. 교장 선생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운동장은 빗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달아났다. 이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이조아는 김영애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두 사람은 급히 체육관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의 옷은 이미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막다고 했는데 김영애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으며 말했다. 이조아는 웃으며 수건을 건넸다. 봄 날씨가 원래 변덕스럽죠. 하지만 다행히도 체육대회는 거의 끝났어요. 김영애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화장은 지워져 있었다. 평소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제가 정말 엉망이네요.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지금 모습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조안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 순간 김영애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이 선생님.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가 체육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체육대회 이후 김영애와 이조아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가끔은 점심을 함께 먹거나 방과 후에 학교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조금씩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과 젊은 체육교사가 유난히 가깝다는 이야기가 교사들 사이에서 돌았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더 크게 번져갔다. 너도 들었어? 교장 선생님이 이조안 선생님을 특별히 봐주신대. 그럼 요즘 둘이 자주 같이 있는 거 못 봤어? 뭔가 수상해.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작은 대화가 이어졌다. 김영애와 이조아는 이런 소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어느 날 김영애는 학교 복도를 걷다가 교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김영애와 이조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이조안 선생님이 정규직을 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접근하는 것 같아. 맞아.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 분명 이해관계가 있을 거야. 김영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워졌다.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이조안에게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묻어두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김영애는 예정되어 있던 이조안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조안과의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62세의 나이에 35세의 젊은 교사에게 감정을 갖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영애. 그녀는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조안을 향한 감정이 살아있었다. 며칠 동안 김영애는 이조안을 피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그를 만났고 개인적인 대화는 피했다. 이조안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이조안은 용기를 내어 김영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김영애는 서류를 보던 중이었다. 그녀는 이조안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네, 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교장 선생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이조안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영애는 당황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못 찾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그뿐인가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는데 갑자기 거리를 두시니 걱정됩니다. 이조안의 진심 어린 걱정에 김영애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선생님, 우리 관계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있어요. 소문이요?
어떤 소문인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저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이조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그런 소문 때문에 우리 관계가 변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이해관계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는 이조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62세예요. 당신은 35세고요.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교장 선생님의 지혜,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이조안의 열정, 순수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이 선생님,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이런 소문이 덮어지면 당신의 경력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영애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이조안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선생님,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이조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영애의 마음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때로는 비밀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다. 시간이 흘러 봄이 깊어갔다. 학교는 여름방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김영애는 평소와 달리 몸이 자주 피곤하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병원을 찾기로 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김영애는 의사의 진료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김영애 선생님, 검사 결과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생님, 임신하셨습니다. 김영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귀에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62세입니다. 네,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가능은 합니다. 선생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김영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62세에,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됐나요? 약 8주 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애는 기억을 더듬었다. 약 2달 전 그녀와 이조아는 학교 행사 후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표현했고 그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의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조언을 해주었지만 김영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조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병원을 나온 김영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62세에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김영애는 이조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여보세요,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조안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 선생님,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이조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 공원에 있는데 올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0분 후 이조안은 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김영애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김영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조안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이조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놀람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임신이요? 정말인가요?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정도 되었대요. 이조안은 천천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다. 정말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요. 김영애는 이조안의 반응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놀라고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반응은 기쁨이었다. 이 선생님, 당신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2세예요. 이 나이에 임신은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조안은 김영애의 손을 꼭 잡았다. 교장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원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애는 이조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생님,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제게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해요.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요.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도 이조안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함께 키우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영애는 이조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요. 이조안은 김영애를 안아주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먼저 학교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동의했다. 그들은 다음날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이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그날 밤 김영애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이조안이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김영애와 이조안은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들은 오전에 예정된 교직원 회의에서 자신들의 관계와 김영애의 임신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회의실에는 모든 교사들이 모여 있었다. 김영애는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공지사항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김영애에게 향했다. 그녀는 잠시 이조안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교사들의 얼굴에 놀람이 역력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이조안 선생님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는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합니다.
저희의 관계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애의 말이 끝나자 이조안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김영애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영애 교장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나이 차이 혹은 제 의도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저는 김영애 선생님과 우리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 속에 있었다. 모든 교사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박수진 교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박 교감의 말에 몇몇 교사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곧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질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의 말이 끝나자 회의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교사들은 김영애와 이조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오후 김영애는 교육청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청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김영애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고 남은 학기 동안 박 교감이 임시로 학교를 이끌기로 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 상황을 비난했고 일부는 두 사람을 응원했다. 이조안 역시 많은 눈초리를 받았다. 특히 그의 동료 교사들 중 일부는 그가 교장 선생님에게 접근한 것이 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조안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영애를 지지하는 데 집중했다. 며칠 후 김영애와 이조안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영애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점차 서로에게 적응해갔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조안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김영애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지만 아이가 잘 크고 있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병원에 같이 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바쁜데 다음에 같이 가요. 이조안은 김영애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여기에 우리 아이가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김영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아직 이 상황이 꿈만 같았다. 62세에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35세의 젊은 남자와 함께. 이 선생님, 정말 후회 없어요. 저와 함께하는 것이? 이조안은 김영애의 손을 꼭 잡았다. 전혀.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완전해지는 느낌이에요. 김영애는 이조안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이 선생님과 함께 있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따갑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다.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임신은 4개월이 되었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고위험 임신으로 걱정했지만 김영애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 안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김영애는 학교 근처 슈퍼마켓에서 예전 학부모를 만났다. 그 학부모는 김영애의 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장 선생님, 혹시
김영애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임신했습니다. 그 학부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김영애와 이조안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장 선생님이 젊은 체육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조안은 학교에서 더 많은 적대감을 느꼈다. 일부 교사들은 그를 기회주의자로 여겼고 학생들조차 그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조안은 화장실 벽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낙서를 발견했다. 제발 자존심 좀 지키세요. 그날 이조안은 학교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다. 김영애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이 선생님. 내 때문에. 이조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영애는 이조안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괴로웠다. 며칠 후 김영애는 교육청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교육감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영애는 그날 오후 교육청을 방문했다. 교육감은 그녀를 차갑게 맞이했다. 김영애 선생님, 이번 일로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이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김영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다. 저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20년 넘게 교육자로 일해온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교육감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개인적인 삶을 이유로 제가 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이건 불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이미지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세요. 김영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애는 이조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조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교장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처사를 하는 거죠. 이 선생님, 진정해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불공정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김영애는 이조안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권리는 계속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교장으로 있으면 학교에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직업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과는 별개예요. 이조안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김영애의 말에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럼 저도 학교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야 해요. 당신은 훌륭한 교사니까요. 하지만 이조안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만약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신다면 저도 함께 떠나겠습니다. 김영애는 이조안의 결심을 바꾸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김영애와 이조안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를 떠나는 날 많은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이 그들을 배웅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 학생이 김영애에게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마음을 전했다. 이 선생님, 선생님의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은 최고의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애와 이주환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비록 그들은 학교를 떠나지만 그들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학교를 떠난 후 김영애와 이주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환은 작은 체육관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김영애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이를 기다렸다. 그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애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이주환은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김영애 선생님, 출혈이 있네요. 태아에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김영애와 이주환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걱정했다.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 이주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해요. 특히 김영애 선생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이주환은 김영애를 위해 더욱 헌신했다. 그는 체육관 일을 줄이고 집에서 김영애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매일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고 김영애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도 쉬어야 해요. 김영애는 이주환을 걱정했다. 하지만 이주환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과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임신은 7개월이 되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의사들도 처음의 우려와 달리 김영애의 임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안심했다. 어느 날 김영애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었다. 이주환은 그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성별을 알고 싶으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김영애와 이주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네, 알고 싶어요. 이주환이 답했다. 여자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 딸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주환은 김영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김영애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정말 기적 같아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기쁨에 차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어떤 옷을 준비할지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김영애는 또다시 심한 복통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이주환은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김영애 선생님, 조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7개월이라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김영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긴급히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주환은 병원 복도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렸다. 그는 김영애와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나왔다. 현재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는 병원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이주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주환은 매일 병원을 찾아 김영애를 돌보았다. 그는 김영애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대화하며 그녀가 병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장 선생님,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딸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김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선생님.
우리 딸을 위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임신은 8개월이 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조아는 김영애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 이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김영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조아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에 김영애는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조안이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다. 이 선생님, 우리 결혼할까요? 김영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조안은 놀랐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들은 가까운 친구들과 지지해주는 동료들만을 초대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영애 씨. 이조아는 처음으로 김영애를 이름으로 불렀다. 김영애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조한 씨.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출산일이 다가왔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출산을 준비했다. 이조아는 그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긴장되세요. 이조안이 물었다. 김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 든든해요. 의사들은 김영애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해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고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수술 당일 김영애는 생각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이조안의 손을 꼭 잡았다. 곧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어요. 이조안은 김영애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네, 정말 기대돼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입니다. 의사가 아이를 들어보였다. 김영애와 이조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딸은 작지만 건강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조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김영애도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이조안이 물었다. 미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미.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미.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김미로 정했다. 그들은 아이가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였다. 이조아는 아이를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김영애는 그런 그를 보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조한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김영애는 이조안이 아이를 목욕시키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조안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하지만 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미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녀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김영애와 이조아는 가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가족의 행복뿐이었다. 어느 날 김영애와 이조아는 공원에서 산책 중 예전 학교의 교사를 만났다. 김영애 선생님, 이조안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박수진 교감이었다. 그녀는 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소문이 주인공이군요. 정말 예쁘네요. 네, 저희 딸 미예요. 이조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애가 물었다. 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떠나신 후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특히 학생들이 두 분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조한 선생님의 체육 수업을 정말 좋아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영애 선생님의 지도력도 많이 그리워했죠. 김영애와 이조한은 학생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뻤다. 그들은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학생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두 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요. 교육청에서도 이번 일이 잘못 처리되었다고 인정했어요. 박 교감의 말에 김영애와 이조한은 놀랐다. 사과요? 네, 두 분께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직업을 잃어야 했던 것은 불공정했다고 인정했어요. 사실, 학교에서 두 분을 다시 모시고 싶어 해요. 김영애와 이조한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박 교감님. 하지만 저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미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김영애가 대답했다. 이조한도 동의했다.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박 교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학교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애와 이조한은 박 교감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볼까요? 이조한이 물었다. 김영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가르치는 일이 그립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미가 더 중요해요. 미가 조금 더 잘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미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게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은 함께 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딸은 평화롭게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김영애가 말했다. 이조한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들은 함께 걸으며 미래를 계획했다. 언젠가 그들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강민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그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여러 동물원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용인의 한 작은 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게 된 그는 매일 아침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즐겼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동물원이 문을 닫은 후 민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온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사자 우리에서 나오고 있었다. 서둘러 우리로 향한 민호는 임신한 암사자 나라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라는 몇 주 전 다른 동물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왔고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출산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안 돼. 너무 일러.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동물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나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민호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수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 사자의 출산은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나라의 경우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새끼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았다. 민호는 알았다. 도움 없이는 나라와 새끼들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취총을 준비했지만 출산 중인 사자에게 마취제를 사용하면 새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 문을 열었다. 나라야, 괜찮아. 도와줄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동물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출산의 고통 속에 있는 사자가 그의 의도를 이해할까? 민호는 그저 희망할 뿐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나라에게 다가갔다. 암사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간헐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다. 괜찮아, 널 도와주러 왔어. 그의 손에는 기본적인 의료 도구만 들려 있었다. 나라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새끼가 잘못된 자세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장갑을 끼고 사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나라가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몸을 움직였고 그의 팔을 핥히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피부를 찢었고 따끔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민호는 고통을 참으며 계속 나아갔다. 지금은 자신의 상처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조금만 참아, 나라야. 그는 속삭였다. 조심스럽게 그는 새끼의 위치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피로 젖었지만 그는 집중을 잃지 않았다. 몇 분의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첫 번째 새끼가 세상에 나왔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더 많은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사자 곁을 지켰다. 두 번째 새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라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두 번째 새끼도 힘겹게 세상에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았다. 민호는 작은 생명체를 들어 올려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제발 숨을 쉬어. 그는 간절히 빌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새끼가 약한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민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 번째 새끼는 더 쉽게 태어났다. 그러나 나라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출혈이 심했고 그녀의 생명이 위험해 보였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출혈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의료 지식은 인간과 작은 동물들에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했다. 버티자, 나라야. 내 아이들은 널 필요로 해.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손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팔의 상처는 계속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여러 시간의 사투 끝에 출혈이 멈췄다. 나라는 매우 약해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세 마리의 작은 새끼 사자들은 그들의 어미 옆에 모여 있었다. 민호는 지쳐서 우리 한쪽에 기대어 앉았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다. 팔에는 깊은 핥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다리에도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었다. 밖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그의 전화기를 찾아 동물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박 원장님, 나라가 출산했습니다. 세 마리 새끼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나라와 새끼들을 지켜보았다. 나라는 이제 조금 회복된 듯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새끼를 핥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번째 새끼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러지?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시당하는 새끼에게 다가갔다. 이 작은 생명체는 다른 형제들보다 약해 보였고 어미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새끼를 들어 올렸다. 놀랍게도 나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두 새끼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민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작은 새끼를 그의 재킷으로 감싸고 우리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 그를 향해 다가왔다. 민호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고 이제 화가 난 어미 사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호의 발치에 누워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신뢰였을까?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나라는 새끼 중 하나를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작은 새끼를 나라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 아이야, 나라. 내가 돌봐야 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라는 잠시 새끼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녀는 민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의 상처 위로 그녀의 거친 혀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민호는 완전히 놀랐다. 이것은 야생 동물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때 동물원장인 박지훈과 몇몇 직원들이 급하게 우리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호와 나라, 그리고 새끼들이 함께 있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이 놀라서 외쳤다. 빨리 거기서 나와. 그러나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원장님. 나라가 저를 받아들였어요. 지훈과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통스러운 출산을 도운 인간에게 야생사자가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이 말했다. 30년 동안 동물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 민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일어나 우리를 빠져나왔다. 그는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나라의 출산이 어떻게 위험했는지, 그리고 3마리의 새끼 중 하나가 어미에게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지. 아마도 그 새끼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다. 야생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우리는 모든 새끼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날 밤 민호는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다. 의사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사자의 발톱은 감염의 위험이 높았고 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민호는 계속해서 나라와 새끼들을 생각했다. 특히 버려진 듯한 그 작은 새끼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꼭 다시 동물원에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그는 퇴원하자마자 동물원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를 보자 반가워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 상처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나라와 새끼들은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라는 회복 중이야. 2 새끼도 건강해. 하지만요? 3번째 새끼는 계속해서 어미에게 거부당해. 우리가 인공수유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민호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직접 보고 싶었다. 볼 수 있을까요? 지우는 민호를 동물원의 특별 보육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작은 새끼 사자가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는 열선 아래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수의사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아 지훈이 설명했다. 민호는 작은 사자에게 다가갔다. 새끼는 약하게 울었다. 그 소리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제가 돌볼 수 있을까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제가 이 새끼를 돌보게 해주세요. 제 아파트에서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수의사인이 할 수 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러나 민호는 이미 나라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였다. 좋아,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 그리고 새끼가 강해지면 즉시 돌아와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우유 대체품, 작은 온열 담요, 의약품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생명체를 안전하게 담요로 감싸고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다. 동물원에서 일하는 수의사의 봉급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새끼를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했다. 내 이름은 기적이라고 할게. 그는 작은 사자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기적처럼 살아났으니까. 다음 몇 주는 민호에게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2시간마다 기적에게 수유를 해야 했고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유료적 관리를 제공했다. 그의 아파트는 동물 보호소로 변했다. 이웃들은 이상한 소리와 냄새에 대해 불평했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기적에게 쏠려 있었다. 놀랍게도 기적은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매우 약했지만 민호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그는 하루하루 성장했다. 민호는 매일 그의 진전 상황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은 한 달 후 민호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말했다. 이 녀석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적은 이제 민호의 아파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장난감과 놀고 심지어 민호의 음식도 훔쳐 먹으려고 했다. 그는 강하고 건강한 어린 사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민호야, 넌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기적을 동물원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어. 민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다. 그는 기적에게 너무 애착이 생겼다. 함께 보낸 매 순간이 소중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이 자연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데려갈게요. 그날 밤, 민호는 기적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는 작은 사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그의 삶을 바꾸었는지. 넌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기적아. 그는 작은 사자의 귀에 속삭였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기적을 동물원으로 데려갔다. 지훈과 다른 직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적의 건강한 모습에 놀랐다. 이제 나라와 다른 새끼들에게 소개할 시간이야. 지훈이 말했다. 민호는 불안했다. 만약 나라가 기적을 다시 거부한다면? 그러나 그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자는 자연스러운 가족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그들은 나라와 두 새끼가 있는 특별한 영역으로 갔다. 민호는 기적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나라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천천히, 지훈이 속삭였다. 그녀가 너를 인식할 수 있게 해. 민호는 나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몇 주 전 그녀의 출산을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를 기억할까? 놀랍게도 나라는 공격적인 자세를 풀었다. 그녀는 민호의 냄새를 맡고 그를 인식한 것 같았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이 놀라서 말했다. 그녀가 널 기억해. 민호는 천천히 기적을 내려놓았다. 작은 사자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곧 호기심에 나라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나라는 기적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놀랍게도 그녀는 기적을 핥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적은 이제 그의 진짜 가족과 재결합했다. 다른 두 새끼도 호기심에 기적에게 다가왔고 곧 세 마리 모두 함께 놀기 시작했다. 성공이야. 지훈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기적을 일으켰어.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주 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도왔다. 그 결과로 그는 기적이라는 특별한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 생명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호의 행동은 동물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훈은 그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받아 그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동물복지 담당 수석 수의사. 이 역할에서 민호는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최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동물을 위한 그의 희생과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는 곧 인터뷰 요청과 강연 초대로 넘쳐났다. 그러나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과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매일 그들을 방문했다. 놀랍게도 나라는 항상 그를 반가워했다.
그녀는 그를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기적은 빠르게 성장했다. 몇 달 만에 그는 형제들만큼 크고 강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호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호가 우리에 다가갈 때마다 기적은 항상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반겼다. 이건 정말 특별한 유대야. 지우는 종종 말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민호는 기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 그리고 종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 그의 경험은 그를 더 나은 수의사,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몇 년이 지나 동물원은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기적과 그의 형제들이 더 넓은 서식지로 이동하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이제 성체사자가 되었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기적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쁘지만 그와의 일상적인 만남이 적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기적과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성체사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널 절대 잊지 않을게, 기적아. 내가 내게 준 선물을 평생 간직할게. 놀랍게도 기적은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핥고 그의 얼굴에 머리를 부비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와 같았다. 그날 이후 민호는 종종 새로운 서식지를 방문했다. 놀랍게도 기적은 항상 그를 인식했다. 수년이 지나도 그들의 유대는 계속되었다. 민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책을 쓰고 강연을 했으며 동물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기적과의 특별한 관계였다. 어느 날 동물원에 큰 위기가 닥쳤다. 심각한 재정 문제로 인해 동물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우는 직원들을 모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여력이 없습니다. 몇 달 내로 동물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나라와 기적, 그리고 다른 새끼들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되었다. 그들을 분리해서 다른 동물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원장님,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호가 말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난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어. 하지만 후원자들은 떠났고 방문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동물원과 그곳의 모든 동물들, 특히 기적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훈을 찾아갔다. 원장님, 제가 기적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동물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단순한 책만이 아닙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저는 기적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 친구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그에게 이야기해봤어요. 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도해볼 만하겠군.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민호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기적의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동물원의 동물들을 입양하는 것처럼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특별한 방문 기회와 동물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홍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저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간청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낮에는 수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기적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출산부터 기적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대학 친구인 이지호는 방송국에 이야기를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곧 카메라 크루가 동물원에 와서 민호와 기적, 나라의 이야기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촬영 중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기적은 민호에게 다가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의 곁에 누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라와 다른 두 사자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 주위에 모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야. 지호가 말했다. 이런 장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거야. 다큐멘터리는 몇 주 후에 방영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민호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와 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에 감동받았다. 민호의 책 역시 출판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기적의 친구들 프로그램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모든 수익금은 동물원으로 돌아갔고 몇 달 만에 동물원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호야, 넌 정말로 기적을 만들었어. 지훈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동물원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 동물원은 이제 기적의 동물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방문객 수는 3배로 늘었고 연구시설과 동물병원까지 확장되었다. 민호는 이제 동물원의 수석동물 복지 책임자가 되었고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다른 동물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민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여전히 기적과 나라, 그리고 다른 사자들과의 특별한 관계였다. 그는 매일 그들을 방문했고 그들은 항상 그를 가족처럼 반겼다. 몇 년이 더 지나 기적은 완전한 성체 수사자가 되었다. 그의 웅장한 갈기와 강인한 체격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특별한 사자였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민호에게는 항상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어느 날 민호가 사자들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우리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그는 쓰러졌고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때 기적이 그에게 달려왔다. 민호,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사자가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놀랍게도 기적은 민호의 옆에 누워 크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온 동물원에 울려 퍼졌다. 곤나라와 다른 사자들도 합류했다. 그들의 포효 소리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들이 즉시 달려왔고 기적과 다른 사자들은 놀랍게도 그들을 민호에게 다가가게 해주었다. 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가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사자들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그들의 포효가 그를 구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기적이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민호 없이는 먹지 않았고 점점 약해져 갔다. 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민호에게 상황을 알렸다. 기적이 너를 찾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민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기적을 걱정했다. 내가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 동물원으로 돌아왔다. 그가 사자 우리에 다가갔을 때 기적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사자는 기쁨에 차서 우리 가장자리로 달려왔다. 기적아, 난 괜찮아. 민호가 말했다. 먹어야 해. 알겠지? 놀랍게도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기적은 바로 그날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다. 민호가 완전히 회복된 후 그는 동물원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학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유대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다. 민호는 이 모든 관심을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지능적인 존재인지를 알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말했다. 그는 감정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하고 심지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의 동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동물원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민호의 지도 아래 그들은 전통적인 우리 대신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었고 동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기적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다. 그는 이제 동물원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호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호가 은퇴를 결정했을 때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했다. 그는 동물원 내에 작은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기적과 가까이 있고 싶었다. 물론이지, 지훈이 대답했다. 내가 없다면 이 동물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곳은 항상 너의 집이야. 그렇게 민호는 동물원 내에 작은 집을 지었고 매일 기적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일출을 보거나 단순히 나란히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민호는 기적과 함께 앉아 있었다. 사자는 이제 노령으로 인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지혜와 애정으로 빛났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내가 나라를 도왔을 때 나는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기적은 마치 이해한 듯 작게 울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핥았다. 넌 내게 진정한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 민호가 계속했다. 난 혼자였어.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았지. 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기적아. 넌 내 가족이야. 기적은 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몇 주 후, 기적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자로서는 매우 긴 수명을 누렸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와 함께했다. 민호는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그는 기적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동물원은 기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은 민호와 기적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한 조각상이었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종을 넘어선 우정의 증거, 기적과 강민호. 기적이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민호는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유대는 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고령이 된 민호는 기적의 동물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놀랍게도 동물원의 모든 사자들이 함께 포효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와 같았다. 민호와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동물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을 지나며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된다.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암사자의 출산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놀라운 우정과 사랑의 여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민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적의 동물원은 동물 보호와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세계 각국의 동물원들이 이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 어린 소녀가 동물원을 방문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고 학교 견학으로 이곳에 왔다. 서연은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 앞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강민호 선생님은 정말로 사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나요? 서연이 가이드에게 물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말로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서연은 조각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저도 커서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가이드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동물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생물학과 동물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호의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대학생이 되었고 수의학을 전공했다. 그녀의 꿈은 민호처럼 동물들을 도우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그녀는 종종 민호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 그의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연은 놀랍게도 기적의 동물원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가 만든 바로 그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동물원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동물복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 처음 동물원에서 일을 시작한 날, 그녀는 사자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기적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기적의 아들인 희망은 이제 노령의 사자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안녕, 희망아,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난 서연이야.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야. 희망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적대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인사와 같은 소리였다. 동물원의 원장인 김준호는 서연의 열정과 헌신을 빠르게 알아보았다. 그는 민호의 오랜 친구이자 후계자로 동물원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서연 씨는 민호 선생님을 많이 연구했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분의 철학과 방법론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동물들과의 교감 방식이 놀랍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 선생님은 항상 동물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대했죠.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매일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희망과 다른 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몇 달이 지난 후 동물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희망의 딸인 별이 갑자기 아프게 된 것이다. 그녀는 먹기를 거부하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수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내부 감염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수석 수의사가 말했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마취가 필요한데 그녀의 상태가 너무 약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별을 구하고 싶었지만 마취는 큰 위험을 수반했다. 그녀는 민호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은 동물원에 남아 별을 지켰다. 그녀는 사자 우리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별아, 난 널 돕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 놀랍게도 별은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그녀는 약하게 울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다. 서연은 별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한쪽 옆구리를 핥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감을 따라 그 부분을 더 자세히 검사해보기로 결정했다. 준호 원장님, 제가 별에게 다가가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다음날 아침 물었다. 준호는 놀랐다.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별이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민호 선생님도 위험을 감수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저는 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전문 사육사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서연은 별의 우리에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별아, 나야. 도와주러 왔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별은 약하게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서연을 따라갔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별은 경계하는 대신 누워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별의 옆구리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별의 털을 헤치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감염된 것 같았다. 여기 뭔가 있어요. 서연이 사육사들에게 말했다. 감염된 상처예요. 아마도 우리 안에 뭔가에 다쳤을 거예요. 그들은 즉시 행동했다. 별에게 가벼운 진정제를 주고 상처를 치료했다. 검사 결과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 살 속으로 박혀 감염된 것이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석 수의사가 말했다. 별은 회복될 거예요. 며칠 후 별은 놀라운 회복을 보였다. 그녀는 다시 먹기 시작했고 활동량도 증가했다. 서연이 우리에 다가갈 때마다 별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사건 이후 서연과 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민호와 기적의 관계를 떠올리게 했다. 서연은 종종 별의 우리 근처에 앉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고 별은 마치 이해하는 듯 귀를 기울였다. 서연 씨는 민호 선생님과 많이 닮았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그와 같은 직관과 동물들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은 그 말에 감동받았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서연은 기적의 동물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민호의 철학을 계승하며 동물 복지와 보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그녀의 방법론은 다른 동물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날 서연은 동물원의 아카이브룸에서 민호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나라와 기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가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구한 것이다. 민호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놓았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서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별과 다른 동물들을 통해 비슷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인내,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민호의 유산은 서연과 기적의 동물원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그의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자들은 마치 그들의 DNA에 새겨진 것처럼 인간과의 특별한 유대를 계속 이어갔다. 동물원의 입구에 있는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 옆에는 이제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진정한 용기란 다른 생명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한 남자가 어떻게 암사자의 출산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